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 대표 우원식 의원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경국지모의 대표로 계시는 홍영표 의원님과 이광재 대표님, 또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 대표로 계신 최형도 의원님,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이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6분의 그 미세먼지위원회의 그 본회 의원으로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양이원영, 이소영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미세먼지위원회의 그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께서는 총리로 재직 시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주 원만하게 일할 수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을 미세먼지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전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새삼 그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유엔에 있으면서 사실은 여러 군데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의원님들과 대화도 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연설을 한 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 대통령이나 이제 총리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모든 귀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특히 내각제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통령이 실권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이런 데서도 결국 상하 양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여러분께 3차 추경 좀 도와달라고 아주 애원을 하고 계신 거로 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미래, 이런 것이 여러분 어깨 위에 달려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정책 모임이 활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 많은 그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시는 것은 아마 어떤 본회의 아니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신 데서 깊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기후악당이라는 말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일 먼저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마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님 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잘 기후 악당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드 빌런. 이게 참 그 나쁜 얘기죠. 우리 서부 활국에서 보던 악당 같은 이런 존재는 되는데, 그것도 딱 네 나라입니다, 지금.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OECD에 들어간 나라치고 참 악당이라는 소리 듣는 건 참 불명예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총리님께서 다 설명을 해서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께 이 자료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4월 29일 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맡았을 그 당시쯤에는 일주일간 계속된 최악의 그 미세먼지 상황에서 전 국민들이 이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탄원을 하고, 급기야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러한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셨죠.
그 이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정치적으로 혹시 뭐가 나오는 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하여튼 정책을 세울 때 과감하게 최고로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정책이 부러지지 않을 만큼만 휘어라. 그러나 부러지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휘 만큼 휘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저희들이 취한 정책 중에 다른 것은 이 바텀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이 내려꽂는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5천만의 국민 중에서 남녀 가르고 지역 가르고 이렇게 해서 501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특별위원들 전부 다 모셔서 또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모셔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하고 또 이분들하고 또 밤새워 가면서 이 강당 같은 데서 밤새워 가면서 토의를 했습니다. 국회에도 제가 여러 번 왔었죠. 5당 대표위원들 전부 다 만나고 이것이 정치 문제화 안 했으면 좋겠다. 미세먼지는 오로지 이 환경 문제다. 여기에 정치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정치 문제화 되는 순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호소를 기어서 계절관리제를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60개 있는 화력발전소 중에서 최대 28개를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 운영 보수, 고장 이런 거 말고는 중지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28개를 중지했고 또 경유차, 노후 경유차를 50만 이상 도시되는 데는 진입을 못하도록 이제는 저 법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 겨울과 금년 봄은 하늘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어떤 국민도 불평하는 분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긴 듭니다. 사실은. 왜냐면 잘 해놓으니까 코로나가 와서 딱 그 크레딧을 따버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27%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절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 미세먼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코로나 이것이 다 합쳐서 된 것이지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된 건 아니라 이런 점을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사실은 저희 응급처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하여튼 야간 산소호흡기를 대고서 바로 살려야 되겠죠. 그런 그 지경이었다. 사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거는 이 OECD 국가가 36개국인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와 대기질과 관련해서는 35번 아니면 36번째에 들어갑니다. 셀 필요도 없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보면 어떤 통계든지 15번째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이런 문제는 35, 36. 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7이죠, 우리가. 요번에 이제 정식으로 G7에 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이미 G7입니다. 이미 이래나 저래나. 악명 높은 면으로 G7이다. 이러한 그 오명은 좀 벗어야 되겠다. 좀 더 여러분들 어깨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진짜 굳게 하시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는 중장기 대책을 여러분께 제출을 할 겁니다. 국민들에게. 중장기 대책은 석탄 발전 감축과 에너지 믹스 개선,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내연 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등이 단기 대책보다 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이 국민들 간의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정부를 대신해서 또 국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국제협력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총리님께서 리커창 그 총리와 아주 부단하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시진핑 주석과 또 부단하게 이 문제를 협의를 했고, 환경부 장관, 산자부 장관 다, 외교부 장관 다 했죠.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유엔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중국 정부와의 관계, 또 지금 현재 그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미세먼지 위원장에 내정이 됐었을 때부터 바로 시진핑 주석, 이거창 총리 이런 분들, 또 리간제 생태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국과도 꽤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제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게 중국 탓이냐 한국 탓이냐 할 게 없고,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중국의 탓은 한 30여% 됩니다. 나머지는 물론 몽골에서도 오고 북한에서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책임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 남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하면은 남하고 협의할 때 아주 좋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 23일 유엔에서 개최된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을 때, 그때 세계 1년 중에 어떤 날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제정을 하자, 이런 점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7일은 유엔이 정한, 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일에 최초로 제의해서 정한 그 세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이렇게 정해졌고, 금년에 에스캅이라든가 유엔과 함께 이 행사를 좀 크게 한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앞으로 미래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지구 환경을 깨끗이 하면은 대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간단히 본론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록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1,0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됐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4분의 1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자원이 많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역설이 있는데 코로나의 역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코로나의 역설이다. 미국 같은 나라도 거의 힘없이 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 이런 것이 안보까지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WHO에 우한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이래 179일 만, 약 6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완전히 폐쇄시킨 거죠. 록다운 시켜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하는 나라만 서로 싸웠지, 사실은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자유왕래가 되고 평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나라 210개 이상의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생겨서 고생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소위 3T 플러스 P, 그래서 우선은 테스팅을 잘했고 트레이싱, 역학조사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잘했고 시민들의 파티시페이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역팀, 의료시설 이런 것이 세계의 찬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찬사를 받기도 참 힘든데, 이거는 우리나라 여야 할 것 없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뭐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이 잘했다 이런 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또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생태 환경을 파괴한, 여러분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 수많은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입만 열면 생태 환경을 파괴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 4월 11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로마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미세먼지 이제 겨우 저기 할 때인데 그때 교황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은 늘 용서를 한다. 누구든지 용서를 한다. God always forgives. 인간은 때때로 자기를 원하면 용서를 한다. Human sometimes forgive. 그러나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The nature never forgives.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좀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연설할 때마다 하고 다녔더니 마침 드디어 교황께서도 지난 그 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의 움직임, 자연의 그 반응이라고 그랬죠. 교황께서는 자연의 목소리, 자연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라. 이런 것 상당히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 있지만은 기후변화는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기후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그 유엔에 있을 때 기후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으로 빨리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과 우리가 협상할 수 없고 자연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늘 그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구 생태계가 계속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면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계속 생긴다.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 둘째, 우리가 지상 목표로 추구했던 개발 중심의 경제 성장이 자연의 생태 위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셋째, 어떠한 위기와 도전도 헌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자원이 많고 군사 정치적으로 강국인 미국도 헌정할 수 없고 모든 나라가 세계 시민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것이 교훈이라고 하면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사고 전환, 그 다음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자연과 환경이 주는 경고를 무시한 그간의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이 정한 여기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저는 10년간 유엔에 있으면서 가장 좀 보람있게 이렇게 느끼는 것은 2015년 9월 25일에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 정상들이 교황과 함께 참석을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을 했습니다.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해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그 오랫동안 한 20여 년 그려왔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채택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왜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 따로 얘기하고 지속가능 발전 따로 얘기하느냐. 사실은 기후변화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것은 모든 나라가 의무를 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조약 형태로 해서 교섭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기후변화는. 그러나 기후변화 그 자체도 SDG 17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13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따로 지속가능 발전 따로 낸 것 하나의 몸통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정부나 국민들 인식은 기후변화는 좀 알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이건 어떻게 저 대통령부터 여러 개 총리 장관들도 지속가능 발전 요즘 이야기하죠. 그전에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좀 지나간 말씀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저는 그때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좀 보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귀국을 해서 취임 직후에 제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님께 참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를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아주 진언을 했고요. 곧바로 이제 그때 총리님께서 이낙연 총리님 당시 취임하신 지 하루 이틀 되셨는데 그때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패러다임은 이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좀 손해가 되더라도 바꿔야 된다. 빨리 바꿀수록 좋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이 기후환경, Sustainable Development, 또 이 바이러스 이런 거는 안보적인 차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거 다뤄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꽁꽁 걸어 잠갔지 않습니까? 그 걸어 잠근 것이 어떤 외부 위협보다는 이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마스크를 더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다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빼고 마스크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재미난 예는 티오도르 루즈벨트 미국 큰 대형 항공모함이 몇 사람 해병들이 바이러스 걸린 바람에 작전을 못하고 기항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셋째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 생명체입니다. 상호 협력과 연대 힘으로 국가 간 공조체제, 국가, 기업,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염병은 다 아시다시피 이미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에서 기존의 협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한 단계 높은 이러한 협력 단계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 국가로 이렇게 지금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자극적인 표어고 사실 어떨 때는 이게 자꾸 우리가 주사를 맞아도 별로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쓴데 국회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실은 저하고 환경부 장관이 기후악당이라는 말을 차마 꺼내질 못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한번 중앙일보하고 하는데 이거를 중앙일보 기자회견하면서 한번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먼저 자기 입으로 기후악당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잘 됐다. 환경부 장관이 정부 강요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기후악당이니까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과학계에서는 인류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엔트로포신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현세는 사실 홀로세
그 현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인류세라는 말을 자꾸 하느냐. 이 현세는 지금 한 10,000년 전서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인류세를 다시 지정하자. 우리가 지구의 운명까지도 지금 계속 바꾸려는 이런 그 상황에 돼 있다. 그것은 결국 기후환경에 우리가 파괴자라는 이런 것을 넘어서 이 지구의 역사까지 바꾸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 아주 강하게 말하는 과학자는요. 이게 멸종이 온다. 6차 대멸종이 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년 내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증손자까지 가면 분명히 멸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잠이 오겠습니까? 뭐 그것이 사실일지 어떨지는 뭐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약간 경고나 이런 것은 좀 강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의 그야말로 경고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던 9월 23일 작년 그 기후 정상회의에 저도 참석을 해서 앉아서 듣다가 참 그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7살 먹은 소녀가 각국의 대통령들 참담하고 거기서 이 젊은 여학생이 대가를 일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그 미래를 훔쳐갔다. 우리 지금 좀 불타고 있습니다. 책을 그렇게 줬죠. My home is burning on fire. 그런데 그 얼굴에서 보니까요. 저는 뭐 가까이서 봤는데 눈빛에서 막 불빛이 납니다. 얼굴이 시뻘겋고. 어떻게 좀 건방지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사람 너무 좀 과격하다. 근데 지금은 과격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을 안 듣고 이제는 좀 툰베리 얘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17살 작은 그 소녀가 좀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 미래 세대에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갉아먹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24일 날 제가 특별히 초청을 받고 전직위원 사무총장의 자격 그리고 그 세계 그 원로 그룹의 부의장의 자격으로서 그 둠스데이 클락 그 개막식에 갔습니다. 이 둠스데이 클락 그러니까 지구 운명의 시계입니다. 1947년부터 핵과학자들이 만들어서 매년 우리가 지구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오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1월 24일 제가 이 개막한 둠스데이 클락 100초 남았습니다. 지구 멸망에 100초 1분 40초죠. 이것이 둠스데이 클락가 제정된 이래 가장 가까운 지구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인식을 하시고 국회 본회의장이든 상임위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지역구에서 연설하실 때에 우리 지역 구민들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맨날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얘기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는 밥상에서도 계속 나와야 된다. 이런 점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후악당의 이런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느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도국으로 가려면은 높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 하면서 참 여러 사람하고 만나보는데 대한민국에 못할 게 참 많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이제 이수영 의원님 웃고 계시는데 이수영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막 얘기를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더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그 반응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유엔에 가서 사무총장 했다는데 하는 게 뭐 그 얘기뿐이 없다. 그건 그 차원에서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45.1% 석탄을 에너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20%가 높습니다. 근데 산자부에서 목표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를 앞으로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겨우 한 10% 정도 줄여놓고 2034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28%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는요, 우리가 가장 석탄 비중이 낮았던 1990년 그때보다도 10% 이상이 높습니다. 갈수록 잘해야 되는데 갈수록 못하고 있다. 지금 선진국들 예를 들어서 불란서가 2022년까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2025년까지, 독일 2038년까지 석탄을 싹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이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석탄 발전소 해외 건설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의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이것이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욕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산자부나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우선은 이거 좀 우리가 너무 앞서갈 수가 없다. 결국 뭐 환경부 또 우리 국가기후환경위원회, 기후환경위원회 이런 데서 정도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도 좀 안 되는데 결국 정부가 이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왜 계속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요걸 먹어가면서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잘해도요, 잘한다는 소리 듣기 힘듭니다. 그래 조금 못하면 욕먹는 건 아주 쉽다. OECD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뿐입니다. 석탄 금융, 해외 금융 지원하고 있는 것. 이 문제는 이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이런 생각이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량의 목표를 선진화하고 과감하게 목표를 달아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2050년까지 네트 제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20개 국가가 네트 제로를 하겠다 또는 할 의향이 있다 등등 이런 의욕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 했을 때 약간 창피를 당했는데요. 이게 BAU, 비즈니스 애즈 유절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말은 근사한데 전문가들 딱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 기준을 하겠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BAU 없애버리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계산해보면 똑같습니다. 절감하는 건. 그건 어퍼치나 몇이나 뭐 마찬가지다. 이런 거 속담이 있죠. 이런 것이 우리를 계속 좀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왜 모든 데서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가 떳떳하지 못하게 하느냐. 전 이런 면이 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네트 2050년까지 네트 제로 하자고 막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그 전문가들이 또 뭐 산자부나 환경부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형편도. 근데 왜 그러면 딴 나라는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서 전 국민들이 죽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못하겠다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국민재난기금부터 시작해서 3차 추경까지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결과 최종 결정권자, 대통령보다도 최종 결정권자다. 전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 그린 뉴딜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 그린 뉴딜을 하면서 네트제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자가당착적인 거죠. 지금 그린 뉴딜이 지금 전 세계적인 또 이 화두가 돼 있죠.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양극화 이 세 가지의 그 소위 그 세 쌍둥이 위기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린 뉴딜이다.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그린 딜, 미국의 그린 뉴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아주 적극적인 정책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소하자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5%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대규모의 그 비상한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국제사회의 그 기대, 시민사회 요청에 부응해서 그린 뉴딜을 향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다 정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7월 중에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의 그 최종적인 이 방향이라든지 목표, 그 세부적인 절차를 계획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에는 그 한 세 가지만 그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제가 그 환경부 장관이 그 대통령의 지시로서 종합적인 그 계획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그 입장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린 뉴딜의 개념과 목표가 분명하게 돼야 된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린 뉴딜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상당히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그 지침을 줘야 된다. 이것이 단순한 그 불안 극복 차원을 넘어서 기후 변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현상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소외되는 취약계층, 서민까지 보다듬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큰 방향으로 제시가 된 이 순간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금융이 막 지원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과 상충하는 기존 정책,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엔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하여튼 그 당시 그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그 에마뉴엘 시카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시카고를 방문해서 그 시카고 여러분 뭐 건물 보고 우중충하죠. 옛날에 저 깡패들 뭐 이런 데 많이 오고 그래서 아주 건물 전체가 이제 우중충합니다. 오래되고 그것을 리트로핏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시범 건물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에너지의 그 단열, 그 열 효율, 에너지 이런 걸 갖다 올리는. 제가 시카고 선전을 유엔 사무총장에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시카고를 따라라. 리트로핏, 시카고 리트로핏. 제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그래서 그런지 자꾸 건물 열 효율 올리고 뭐 에너지 효율 올리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일종의 하나의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그 비준을 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대통령위원회가 딱 생기죠. 그만두면 그 거의 없어지고 또 하고.
지금 뭐 대통령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전 뭐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 이낙연 총리님께서 맡고 계신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또다시 대통령 직속에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또 섰습니다. 거기에 그 문길주 공동위원장이 저희들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안을 만들면 이것이 또 다시 총리실로 가서 문길주 위원장하고 이낙연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또 그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죠. 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건지 알 수도 없고, 누가 중요한 걸 제가 총리보다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녹색성장위원회 있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죠. 전부 다 거의 활동을 잘 안 하면서 지금은 국가기후, 미세먼지 이런 것이 지금 하고 있죠. 아마 지금 이 그린 뉴딜 대통령 또 위원회가 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차제에 여러분들이 입법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지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년 임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그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건 뭐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진짜 여러분께 호소 겸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 기후 환경, 뭐 미세먼지 여러 가지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제도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점. 특히 환경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 그걸 제가 아주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어린 아동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면 좀 다르니까요. 초, 중, 고 이 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피와 몸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교육, 생태 교육 이런 걸 시켜야 되겠다.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수가 넘지만 주제 넘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교육부 총리를 좀 유은혜 총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서로 써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세계의 그 예를 해서 정식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간부들하고 거기도 간부들이 다 앉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 며칠 사이 지난주에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든 게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께서 초중고의 그 생태 환경 교육을 시키겠다. 제가 너무나 기뻐서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모든 이 초안이 만들어진 다음입니다. 주말 중에 불이 나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태리 정부가 매년 33시간 동안 의무교육으로 초중고까지 매년 33시간 생태 기후 환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의무교육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릴 때부터 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교육위원회 계신 분도 계시고 기획위원회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교육부 같은 데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 환경 교육을 좀 시켜야만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의 성장 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그린 뉴딜이라는 가보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한 걸음 디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시작했으니까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도 정비를 해주시고 또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아동들에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순조로운 또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신 이러한 의정 활동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주 바쁘신 귀중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